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섭씨 50도를 훌쩍 넘나드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도시 철도가 들어섰다는데 이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학 전문가가 들려주는 기막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그 아침을 아직도 뚜렷이 기억해요. 받은 편지함을 열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엘리즈 뒤랑이고 오랜 시간 토목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맡아봤지만 그날 읽게 된 이메일의 내용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목이 리야드 도시 철도 사업 초대라고 쓰여 있었죠. 처음엔 무슨 실수나 광고성 메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대형 계약업체가 사막 한복판에 새로운 도시 철도를 지으면서 저에게 자문가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안내 내용을 2번이나 읽었어요. 그 사업은 무려 6개 노선에 총 176km 길이, 그리고 85개 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리야드의 뜨거운 사막에 이런 대규모 노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죠. 복잡한 터널이랑 대형 교량을 해냈던 저희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어요. 동시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댔어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저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모래 언덕과 모래 폭풍 장면이 떠올라서 잠시 멍해졌어요. 저 뜨거운 날씨에 열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봤고 모래가 기계 부품을 막아버리거나 전자장치를 망가뜨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물론 현대기술이 웬만한 환경은 견뎌낸다는 걸 알지만 사막 한복판에 도시 철도를 통째로 깔겠다는 건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파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안을 서성거리면서 이 일이 제 경력에 어떤 의미가 될지 고민했어요. 늘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 과제를 풀어내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 제안은 동화 속 이야기에 가까웠어요. 왜 하필 저를 부른 걸까요? 이 큰 프로젝트에 초대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컸어요.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서류들이 도착했어요. 터널 후보지부터 복잡한 집안 조사 자료까지 아주 다양했죠. 리야드 시정부 측에서는 하루에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를 최첨단 철도 체계를 원하고 있었어요. 지하역, 고가 선로, 사막바람과 거센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제어 장치까지 모두 요구했어요. 규모 자체가 제가 지금껏 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어요. 저는 같은 토목 전문가인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 친구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엘리즈, 진심이에요? 섭씨 50도 사막의 지하철이라니? 이러면서 웃더군요.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엔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도 애써 용기를 내 웃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렇게 거대한 계획에 제가 무슨 식으로 조언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건설기술 업체가 이미 참여 중이었어요. 유럽에서 온 팀도 있고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 온 팀도 있더라고요. 고급 굴착 장비나 인공지능 센서, 새로운 내열 소재 이야기가 오갔어요. 공상과학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머릿속 한 구석에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같은 직업에선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는 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흔쾌히 초대를 수락했어요. 그리고 리야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끝없이 펼쳐진 갈색 대지를 내려다봤어요. 시야에 들어오는 곳마다 모래사장이 이어졌죠. 그 웅장한 사막 앞에 제가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이 거대한 도전에 실패한다면 전 세계가 다 알 텐데 성공만 한다면 도시의 교통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려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진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비행기에서 내려선 순간 뜨거운 바람이 몸을 휘감았어요. 활주로 근처 등을 밝히는 조명 주위로 고운 모래알이 소용돌이치듯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해가 지는데도 공기가 여전히 후끈후끈했어요. 그제야 이 환경이 얼마나 혹독할지 실감이 났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환하게 불이 켜진 넓은 도로를 지났어요. 멀리 건설용 크레인과 높이 솟은 빌딩들도 보였어요. 이미 리야드라는 도시 자체가 놀라운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대규모 도시 철도를 더한다고 하니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생겼어요. 과연 역은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까? 터널에 모래가 쌓이면 어쩌지? 사계절 내내 열차가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 뚜렷한 해답은 하나도 없었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온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역할은 사업을 이끌고 제가 쌓아온 경험을 전하며 다른 팀원들에게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몸을 뉘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해보자. 지금껏 겪은 것 중 가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보람찬 도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호텔방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 도시는 현대적이면서도 고대의 흔적을 함께 품은 곳 같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래쪽 도로에는 자동차가 잔잔한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높은 사무용 건물들도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찾아보기 힘든 맑은 하늘이었고 창문 너머로도 공기가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는 회의와 현장 방문으로 꽉 찰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전에 한번 베를린에서 만났던 독일 출신 자문가 하인츠 쿤님이 보였어요. 그분은 신중하고 빈틈없는 분으로 기억해요. 위험 부담이 큰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 타입이랄까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철도 사업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니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안도했어요. 하인츠님은 저를 보며 예의 바른 목례를 건넸고 건설 본부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츠님이 살짝 웃으며 리야드에 온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셔야 할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지만 이미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인츠님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더니 이 열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현장 인력에게도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택시에 올라 한참을 달리자 북적이는 도심을 지나 유리문이 달린 현대식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리야드 도시 철도 개발팀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입구 근처에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저를 감쌌어요. 잠깐 멈춰서서 땀을 식히는데 복도와 접수처에는 서류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안전모를 쓴 사람들,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들리더라고요. 하인츠님과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인사를 건네고 2층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 방 중앙에는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고 12개가량의 의자가 가지런히 둘러져 있었죠. 벽면 대부분은 리야드 지도가 거대한 크기로 붙어 있었고 다채로운 선들이 각 도시 철도 노선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4, 5, 6번 노선이라고 적힌 큰 구역이 눈에 띄었는데 시공 주체가 한국건설업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점이 살짝 흥미로웠어요. 빠르고 혁신적인 공사 기법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과연 이런 극한 사막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분은 프랑스의 유명 기술 회사에서 온 고위 관리자 마르셀 구스타브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고 또 다른 분은 조용해 보이는 장 랑베르님이었는데 설계 계산에 몹시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그분이 들고 있는 서류철에는 수많은 계산식이 빼곡히 쓰여 있더라고요. 방 안 사람들 모두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는데 마치 우리가 커다란 도약 혹은 엄청난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회의는 현지 사업 조정자가 준비한 짧은 발표로 시작됐어요. 리야드 도심의 분주한 거리 사진과 미래 도시 철도 역 조감도를 차례로 보여주더라고요. 곧이어 예산, 일정,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폭염, 모래폭풍, 자재 공급 문제 등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하인츠님이 먼저 토양 안정성 검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마르셀님은 기후 조절 장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장 랑베르님은 예상 비용 초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 모든 질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헤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필기를 했어요. 동시에 머릿속엔 뜨거운 모래층을 뚫고 지나가는 굴착, 기계나 무더운 햇볕 아래 고가 교량을 조립하는 거대한 기중기 같은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런 상상들이 정말 현실적인 도시 철도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인츠님을 슬쩍 봤더니
그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진정하고 계속 들어보자. 하고 말하는 듯 했죠. 회의 중반부의 대화 주제가 5번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조정자분이 지도에서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구역을 가리키며 이쪽 구간이 제일 험난한 곳입니다. 안반 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중심부보다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하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어서 계획서에 한국 시공 담당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방 안에 있던 몇몇 분이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작은 나라인 한국의 업체가 이 중요한 구간을 맡는다는 데 대해 의구심이 있는 듯 했지만 아직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날 즈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실과 수치, 낯선 용어들이 뒤엉켜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회의실에서 나올 때 하인츠님이 이거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큰 수준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대답했지만 복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제 말소리는 거의 묻히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거센 사막 열기, 예측하기 힘든 모래 폭풍, 그리고 어깨에 짓눌리는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방 안에서는 모두 계산 수치에 자신 있는 듯 보였지만 종이 위의 숫자와 실제 현장의 상황은 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만약 이 도전을 해낸다면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력에도 엄청난 전환점이 될 테고요. 택시에 다시 올라타는 순간 저는 불안과 결의를 동시에 느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큰 회의실에서 논의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456번 노선 공사 현장을 직접 볼 기회를 얻었어요. 이 구간은 한국시공사가 맡은 곳이었는데요. 이른 아침 저는 호텔을 나서 몇몇 다른 엔지니어분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모두가 얇은 셔츠에 튼튼한 작업화를 신고 얼마나 될지 모를 열기를 버텨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텅 빈 땅이 나타나더니 이윽고 옅은 빛깔 모래 언덕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고운 먼지가 맴도는 모습이 보였는데 버스 안에 냉방이 되어 있어도 사막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 출신으로 키가 작고 조용한 엔지니어 장 랑베르님은 휴대기기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많은 모래를 본 건 처음이에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래 언덕 하나하나가 마치 굳어진 파도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기중기, 여러 대가 커다란 철골과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보호장비를 갖춘 작업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곳곳에 영어와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언뜻 보면 평범한 건설 현장처럼 보였어요. 단지 훨씬 뜨거웠을 뿐이었죠.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이곳이 보통 현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열기가 5분 문을 열어젖혔을 때처럼 확 몰려왔고 저는 잠깐 숨 고르기를 해야 했어요. 하얀 안전모를 쓰신 한 분이 손짓하며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 구간의 총책임자이신 김민영 님이었어요. 약간의 외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말씀이 또렷하고 침착하셨어요. 처음 뵙는 순간부터 차분한 자신감이 전해졌달까요? 4, 5, 6번 노선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니 방문 준비는 저희가 이미 해두었어요. 하고 말하셨어요. 우리는 김민영님을 따라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큰 이동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몇 분만 서 있어도 뜨거운데 이 건물 안은 냉방이 되어 있어서 정말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도면과 일정표 그리고 공정 현황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한국팀이 쓰는 특별한 공사 방식 덕분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교량이나 터널을 빠르게 시공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민영님은 우리에게 안전조끼를 건네고 긴 테이블에 앉으라고 권하셨어요. 보조 역할을 하는 소연님이라는 젊은 분이 물주전자에서 시원한 물을 종이컵에 따라 주셨는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단숨에 마셨어요. 곧이어 김민영님이 구역 전체가 담긴 큰 상세 지도를 펼치셨어요. 여긴 크게 3가지 난관이 있어요.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높은 기온, 모래 침투, 그리고 빠듯한 일정이에요. 저희 팀은 극한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자재들을 시험했고 장비에 먼지를 막는 코팅 처리도 했어요.
게다가 사막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터널 굴착기도 들여왔고요. 김민영님은 페이지를 넘기며 모래와 안반을 동시에 뚫어내는 거대한 기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D600이라고 부르는 굴착기예요. 속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들리실 텐데 직접 보시면 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1일 굴착 거리 기록을 세우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 사막 환경에서 그게 가능하긴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본 실제 기계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지하 깊숙이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김민영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도 그렇고 이 팀이 상당히 의욕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장 랑베르님이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실례합니다만 일정대로 정말 완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막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창밖의 모래 언덕을 가리켰죠. 김민영님도 창밖을 잠시 보더니 다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팀은 다른 극한 지역에서도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리아드 사막은 확실히 독특하지만 그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거라 보고 있고요. 돌발적인 모래 폭풍에 대비한 예비 체계도 마련했고 폭염 속에서 인력이 무리하지 않도록 매일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 깔린 열정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김민영님이 원하시면 발굴 현장을 짧게 둘러보실 수 있어요. 굴착기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안전거리를 두고라도 직접 보시는 게 좋겠네요. 하고 덧붙이셨어요. 방 안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땀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달까요? 장 랑베르님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움직였어요. 그동안 잠자코 듣고 있던 하인츠님이 마침내 네, 좋아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네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민영님은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고 저희는 그분을 따라 사막 지평선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가슴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뛰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456번 노선의 꿈이 과연 이 뜨거운 땅에서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로 달아오르는 열기와 함께 묘하게 설레면서도 두려운 기분이 뒤섞였어요. 냉방이 되는 이동식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벽처럼 밀려드는 열기에 전신이 휩싸였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서 김민영님을 따라 모래로 뒤덮인 부지를 가로질렀어요. 발밑이 푹푹 꺼지듯 느슨해서 걸을 때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썼죠. 몇 걸음마다 달아오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면서 입술에 까슬까슬한 모래감이 남았어요. 옆을 보니 장 랑베르님이 이마에 땀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차분한 하인츠님도 이 날씨 앞에서는 조금 힘겨워 보였어요. 김민영님은 반사 재질의 큰 천막들로 둘러싸인 울타리 안쪽 지역으로 우릴 안내하셨어요. 이 천막들은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였어요. 방호 장비를 갖춘 작업자 몇 분이 수신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위에는 쉬지 않고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이 가득했어요. 울타리 너머로 보니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땅속에 절반쯤 묻혀 있었어요. 아, 저게 바로 김민영님이 말했던 터널 굴착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실제로 훨씬 커 보였어요. 동그란 앞면 가장자리를 따라 금속 날과 드릴 같은 도구들이 둘러져 있었어요. 뒤쪽에는 굵은 케이블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와 발전기나 제어반 같은 장비와 연결돼 있었고요. 옆쪽에는 작은 기중기가 대기 중이었는데 기계 입구 쪽으로 자재를 넣어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듯 했어요. 주위 바닥은 먼지로 울퉁불퉁했지만 김민영님은 마치 100번쯤 지나다닌 사람처럼 거침없이 걸으시더라고요. 여기가 D600이에요. 하고 김민영님이 약간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터널 공사의 핵심 기계죠. 우리는 회전 부품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모여섰어요.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해도 뜨거운 금속 냄새와 기계용 기름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주변 공기가 무언가 강렬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듯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때 고글을 쓰고 두툼한 목수건을 맨 한 분이 다가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여기 현장 관리 맡고 있어요. 목소리가 살짝 가쁘면서도 또렷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미 터널을 100m 가까이 뚫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구 쪽을 가리키셨는데 그쪽으로는 어두운 동굴처럼 경사지며 내려가는 곳이 보였고 굽은 금속 패널로 벽을 보강해둔 흔적이 확인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사막지면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거대한 터널이 생겨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 랑베르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모래나 안반을 어느 정도 속도로 깎아내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박진수님은 자부심 어린 웃음을 지으시며 잘 풀리는 날은 하루에 8m에서 10m 정도 진도가 나갑니다. 가끔 그 이상도 가능해요. 최고 기록은 거의 15m였어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하인츠님은 작게 휘파람 소리를 내시며 제가 알던 속도보다 2배는 빠른데요. 하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도 덩달아 흥미가 치솟았어요. 저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한국팀의 방식이 유럽에서 봐 온 굴착 속도보다 훨씬 앞선다는 뜻이니까요. 김민영님은 우리에게 굴착기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자고 하셨어요. 기계 앞면에 있는 절삭부가 날카로운 모래 입자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코팅을 해뒀다고 설명하시고 내부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보여주셨어요. 일반적인 터널 굴착기는 고온에서 자주 애를 먹습니다. 하고 김민영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긴 복수 냉각 순환 장치와 내열 밀폐 장치를 추가해 두었어요. 저는 거대한 금속 이음새나 나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처럼 커다란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상상해 봤어요. 어느 한 부품만 고장 나도 전 공정이 중단될 테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야 할 텐데 말이죠. 마치 돌이나 모래를 아침 식사하듯 먹어치우는 거대한 기계 생물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터널 안쪽에서 큰 엔진 소리가 울리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김민영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하고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굴착기의 둥근 앞부분이 서서히 돌다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꽤 떨어져 있었는데도 땅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전하는 날들은 터널 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을 깎아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모래와 작은 돌들이 콸콸 쏟아지듯 운반용 벨트로 흘러나왔어요. 무시무시한 열기 속에서도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본질이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던 계획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호텔에서 이 사업 초대 메일을 열어봤을 때 그 황당했던 기억이 잠시 스쳤어요. 그땐 이 사막에 도시 철도가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니 믿어지질 않았어요. 굴착기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다가 이내 일정한 윙 소리로 바뀌었어요. 김민영님은 우리를 데리고 굴착기 센서에서 전송된 온도 압력 굴착 속도 같은 데이터가 뜨는 화면으로 갔어요. 마치 환자의 바이탈 징후 그래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인데도 상태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장님이 만약 기계가 멈추거나 과열되면 어떡하냐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자 김민영님은 저희에겐 예비 발전기, 추가 냉각 펌프,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알람을 주는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어요. 하고 안심시켜 주셨죠. 견학을 마칠 즈음 저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드는 걸 느꼈어요. 당연히 아직도 의심은 좀 남아있었죠. 사막 기후는 예측 불가능하고 사업 규모 자체도 엄청나니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굴착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 마음 한켠에 새로운 확신이 생기는 듯 했어요. 이런 기계가 매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곳에 도시 철도가 놓인다는 생각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울타리 쪽으로 돌아오니 작은 그늘막 밑에 시원한 물이 준비돼 있었어요. 그제야 온몸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옷은 땀에 달라붙어 있고 머리카락은 모래로 텁수룩했지만 그 모든 불편함 뒤로 한 줄기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님도 이제는 의심보단 흥미를 보이는 표정이었고 하인츠님도 어떤 생각에 잠긴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영님이 제 얼굴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뒤랑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잠시 굴착기가 사막 땅 속에서 돌을 깎고 흙더미를 튕겨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글쎄요. 하고 답했어요. 열기와 흥분이 뒤섞여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마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온전히 진실이라는 걸 느꼈어요.
터널 굴착기를 직접 보고 온 사흘 뒤, 저는 다시 본사 건물에 앉아 두툼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 비하면 여긴 꽤 조용했어요. 배경에서 냉방 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벽에는 각종 차트와 도표가 붙어 있었죠. 모래를 뚫고 나가는 굴착기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저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이렇게 빠른 진척이 가능하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날 오전 늦게 복도 쪽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대형 모래폭풍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자주 있는 일 아닐까 싶었는데 사우디 리야드에는 워낙 먼지 폭풍이 잦으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 확인해보니 하늘색이 탁하고 누르스름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공기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고 건물 주위가 묘하게 고요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리에 돌아와서 하인츠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모래폭풍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하고 여쭸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서류 정리하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네. 상황이 평소보다 안 좋을 수 있대요. 바람도 세고 심하면 시내 전력선에까지 영향이 갈 정도라던데요. 가슴 한켠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폭이 큰 모래폭풍이 한번 닥치면 도시 철도 사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고 장비에도 큰 손상이 갈지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다른 분들과도 협의해 볼게요. 한국팀이 대비책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곧장 건물을 나와서 456번 노선 인근의 현장 사무소로 가는 차에 올랐어요. 달리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어둡고 황토빛으로 변해갔어요. 가끔 돌풍이 차창을 세게 때려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의자에 파고들었어요. 차량 속도가 줄어들고 낮은데도 전조등을 켠 차들이 보였어요.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굴착기가 있는 현장이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분주했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흩어진 물자들을 고정하고 기계를 큰 덮개로 감싸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견고한 차고 안에 모여 있었고 안전콘이 통로에 촘촘히 설치돼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둘러 움직이고 계셨어요. 제가 본사 트레일러 근처에 계신 김민영님을 발견했을 때 그분은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느라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눈을 가리고 달려가서 물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김민영님은 마스크에 가려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심각합니다. 굴착기는 일단 멈췄어요. 모래가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큰일이라서요. 또 혹시 메인 전력이 끊길 수도 있으니 예비 전력으로 바꿔놓았고요. 안도감과 우려가 동시에 들었어요. 이 폭풍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김민영님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반나절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야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인츠님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 깔끔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셔츠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엘리즈님, 김님 하고 숨을 몰아쉬며 일기예보에선 시속 60에서 70km 정도 돌풍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김민영님은 이미 녹슨 갈색이 되어버린 하늘을 바라보시며 해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걸 확인하고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부터 그리고 장비. 다치면 안 되니까요. 하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왔어요. 저도 현재 작업자들과 함께 철골 더미를 밧줄로 단단히 묶느라 애를 썼어요. 공기 중에 뜨거운 먼지 냄새가 맴돌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까슬까슬했어요. 간혹 거센 돌풍이 얼굴에 모래 알갱이를 때려서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마다 서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도 나눠 마시고 마스크를 빌려 쓰고 했어요. 팔이며 다리에 피로가 쌓였지만 모두가 힘을 내고 있었기에 저도 버텼어요. 한참 뒤 눈을 들어보니 며칠 전만 해도 힘차게 돌아가던 굴착기가 덮개 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까진 땅속을 힘있게 뚫던 모습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거대한 동물이 겨울잠이라도 자는 듯 가만히 있음을 보니 자연 앞에서 얼마나 모든 게 순식간에 무력해지는지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발전된 기술과 빡빡한 일정이 있어도 사막이 힘을 다하면 별 소용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오후 늦게가 되자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공기가 먼지로 뒤덮이고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몇 미터 앞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결국 김민영 님이 작업자 모두를 트레일러 근처로 모았어요. 들으세요. 하고 외치시면서 폭풍이 더 거세지니 모두 안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젠 안전이 먼저예요. 하고 말했어요.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니 전등이 몇 번 깜빡거리다가 일부 컴퓨터가 잠깐 꺼졌다가 예비 전력으로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모여 앉았는데 저도 그 긴장감 속에서 묘한 동료애가 느껴졌어요. 장랑베르님도 먼지에 뒤덮인 얼굴로 앉아 계셨고 하인츠님이 그분께 물 한 병을 건네셨어요. 순간 서로 피식 웃음을 교환했어요. 이런 사막 폭풍 한복판에 갇히고 싶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어느 정도 버텨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고 창밖으로는 계속 어두워져만 갔어요. 바람이 대지를 휘갈기고 모래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폭풍이 한풀 꺾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살폈어요. 원래 평평했던 곳마다 모래가 쌓여 작은 언덕이 돼 있었고 몇몇 표지판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주요 구조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굴착기나 다른 장비도 무사해 보였고요. 저는 긴장을 풀면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몇 시간 만에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김민영 님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고 저도 피곤하지만 감사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온몸이 먼지와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묘하게 승리감이 피어올랐어요. 이 폭풍이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우린 잘 견뎌냈거든요. 내일이 되면 남은 모래를 치우고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죠. 일단은 구름 낀 하늘 아래서 잠시 평온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아직 사업 진행은 순조로웠고 사막이 내민 위협을 함께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크게 몰려왔으니까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가보니 묘하게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리야드 하늘은 평소보다 한결 맑은 느낌이었고 마치 바람에 씻겨나간 듯 보였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 주변은 그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평했던 곳마다 모래 더미가 쌓여 있고 먼지 범벅인 발자국들이 미로 같은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밤새 몸을 뉘었던 작은 트레일러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눈을 찌푸렸어요. 온몸이 뻐근했고 숨을 쉴 때마다 그제 불어닥쳤던 모래들이 폐 속에 들어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폭풍은 이제 사라졌으니 얼마나 손실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터널 굴착기 TBM 보호 천막 쪽에 서 계신 김민영 님을 찾았어요. 작업자 몇 분이 커다란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면서 각종 케이블과 밀폐 장치를 살폈어요. 김민영 님과 시선이 마주쳤고 그분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색을 보아하니 걱정이 많으신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천막이 천천히 말려 올라가자 그 아래서 거대한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얇은 갈색 먼지층이 겉면에 쌓여 있었지만 균열이나 큰 긁힘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가 밀려왔어요. 만약 굴착기가 멀쩡하다면 아직 일정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거 괜찮나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여쭤봤어요. 김민영 님은 진단장치를 확인하고 휴대용 모니터도 살피신 뒤 지금까지는 수치가 안정적이네요. 하고 답하셨어요. 몇 가지 추가 점검은 해봐야 하지만 대체로 먼지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선 이미 작업자들이 빗자루로 기계 주변에 쌓인 모래를 쓸어내고 있었어요.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자잘한 먼지가 일어났고 누구나 한치의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은 듯 아주 꼼꼼히 치우고 계셨어요. 시선을 돌리자 하인츠님이 건설 자재 새로 들어온 걸 정리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었고 장랑베르님은 벌써 현지 기술자들과 구조 보강책을 논의하는 중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먼 곳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또 다른 폭풍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는데 김민영님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저건 본선 전력이 다시 공급되는 소리예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천장 조명들이 깜빡거리다 이내 안정됐고 발전기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그 광경에 주변 작업자들도 환호성을 내질렀고 제 기분도 덩달아 올라갔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여서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하다는 확신을 조금씩 심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엔 좀 더 넓은 현장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 간단한 회의를 가졌어요. 건물 안은 시원했는데 먼지로 범벅이 된 옷을 걸치고 있으니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온 고위 관리자 마르셀 구스타브님이 앞으로 나서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님 팀은 내일 모든 장비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굴착을 재개해도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회의장 안에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물론 당장 환호하기엔 이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터널 마무리부터 선로 설치, 역설계와 시공까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진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행 시스템도 아직 본격 점검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몇 주나 몇 달씩 뒤로 밀리는 큰 손해는 없었으니 사막의 거센 도전을 버텨냈다는 데 의미가 컸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보니 한낮에 태양 아래 현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기계들은 물호스로 씻겨나가고 제어 패널에 들어간 모래를 털어내는 분들도 보였어요. 어수선한 구역이 아직 좀 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결의 같은 게 맴돌았어요.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전체 목표를 지탱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시 굴착기 쪽으로 발걸음이 갔는데 거기서는 정비 담당팀이 폭풍 이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박진수님이 제게 다가와 장갑 켤레를 건네며 같이 정리 좀 해보실래요? 하고 웃으셨어요. 저도 바로 장갑을 끼면서 기꺼이 돕겠다고 답했어요. 함께 기계 하부에 뭉친 먼지와 모래 덩어리를 치워내는데 제 팔은 점점 무거워지고 땀은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그래도 한 삽한 삽모래를 퍼낼 때마다 이 땅에 우리 도시 철도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자기 할 일을 끝내고 헐떡이던 장 랑베르님이 다가오시더니 이거 정말 사막하고 한판 싸우는 기분이네요. 하고 펜스를 넘어 보이는 거대한 사막 언덕을 쳐다보셨어요. 저도 헐떡이며 맞아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느껴져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곳에서도 튼튼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나서야 현장은 훨씬 정돈된 모습이 됐어요. 먼지가 잔뜩 묻은 기계들 위로 조명등이 반짝였고 터널 굴착기를 잠깐 시험 가동했는데 전력 수치도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를 확인한 김민영 님이 홀가분한 웃음을 터뜨리시며 폭풍이 마지막 말은 못했나 봅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곳을 지탱하는 힘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장애물을 앞에 두고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끈기, 그 마음이 곧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저는 간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노을로 물든 주황빛과 분홍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단지 나쁜 날씨를 견뎌냈다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막이 어떤 장벽을 들이밀어도 넘어서겠다는 확신을 이어받았달까요?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뭉쳐서 버틴다면 이 도시 철도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을 홀짝이며 다시 제 메모를 살펴봤어요. 터널 구간 마무리, 역의 바닥 콘크리트 작업, 냉각 시스템 개선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이상하게 차분해진 기분이었어요. 모래 폭풍을 겪고도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굴착과 건설의 다음 단계를 밟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리야드 사막 위를 달리는 열차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던 꿈이 조금씩 이뤄지는 광경, 곧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사막 한복판을 누빈 한국의 기적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혁신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사막 중심부의 지하철 건설을 한국의 기술로 이뤄낸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신 뒤 느끼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 넘치는 사연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